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기술 탈취 계획. 2. BOE는 붕괴 직전이다. 3. 삼성이 1위를 지키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노리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저가 공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한국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제 중국이 이를 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국 업계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이폰과 경쟁하면서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해온 중국 내 1위 업체였으나 최근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인해 애플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삼성과 LG는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올레드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올레드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올레드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올레드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올레드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올레드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올레드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올레드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 은행의 특별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각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대안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판증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의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 2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봉쇄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곧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심지어 베트남인들에게도 손절당하며 크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 가능한 동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4엔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슈이치 일본 재무성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달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시시를 밝히지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엔화 하락 속도는 빠르고 다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올해 초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러를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발언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로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천억 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었자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엔은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의 잔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합니다. 즉 일본 통화 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 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 간 공동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끝에 올렸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북부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신문에 일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등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 50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올해 가을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베트남의 임금은 10-20% 올랐습니다. MP연구회는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건설 기술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인력난에 신음하며 기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 서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2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이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일본의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쓸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토화 채권에 대한 집단 투명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1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굴욕적인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5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영상을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TC 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2 같은 미국제 5세대기가 너무 앞서 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 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에 맡겨두고 당장의 안보는 4.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 시대를 위한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A-18을, F-16 파이팅 펠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개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5세대 기체들로 주 전력을 채우고 소련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의 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자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입찰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장없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럭 3에 도달해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훌륭한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의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사 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통합 등을 포함한 블럭 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이 끝날 쯤에는 FA50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FTC 2000G. 중국에서 제1 구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FTC 2000G의 스펙은 사실 FA50의 비알파가 못 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0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0의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FTC 2000G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 50억, 풀 옵션이 80,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0이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TC 2000G는 그 FA50의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원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 2000G의 원본인 제1구이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의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이를 사갔습니다. FTC 2000G에는 JF-17 블럭 3과 동급인 수출용 이사 레이더 LFK 600기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암램으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B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 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FTC 2000G는 이제 정말로 FA50의 수출기를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0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TC 2000G가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 세계의 동맹국에 수천 대나 탈화된 F-5 프리덤 파이터와 구소련이 마찬가지로 동부권 국가대에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 21의 경쟁 구도입니다. F-5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유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 21 역시 F-5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부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FTC 2000G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 21보다는 F-5와 FA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캐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5나 FA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번 보려하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에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레이동,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 2000G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A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